1618년 2월 창덕궁 서쪽 외진 곳에 위치한 서궁. 그곳에는 한 여인이 갇혀 있었습니다. 좁디 좁은 방 안 썩은 음식과 오물이 가득한 곳에서 그녀는 5년째 유폐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선조의 계비이자 조선의 대비 임목대비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왜 나라의 어머니라 불리는 대비가 감옥과 다름없는 곳에 갇혀야 했을까요? 누가 감히 왕실의 최고 어른을 이토록 참혹하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광해군이었습니다. 조선의 15대 왕 광해군은 자신의 계모인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키고 온갖 학대를 가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이를 삼강오륜이 무너진 패륜이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광해군은 단순히 패륜적인 폭군이었을까요? 계모를 가둔 그 이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 광해군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1608년부터 1623년까지 15년. 광해군과 임목대비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처절한 권력 투쟁의 기록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왕위를 둘러싼 생존의 문제였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궁궐의 암투였으며 결국 한 왕조를 뒤흔든 비극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1608년 2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조가 승하하고 광해군이 조선의 15대 왕으로 즉위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즉위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해군은 선조의 둘째 아들이었지만 후궁소생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공빈 김씨는 광해군이 겨우 3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적자가 아닌 서자. 이것은 조선에서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광해군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선조는 그를 세자로 책봉하고 분조를 이끌게 했습니다. 광해군은 전국을 돌며 의병을 모으고 백성들을 구휼했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그는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신뢰했고 신하들도 그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1602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선조가 새로운 왕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임모광후 김씨였습니다. 당시 선조는 51세, 임모광후는 겨우 19세였습니다. 32세의 나이 차이. 임모광후는 연안부원군 김제남의 딸로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1603년 임모광후가 첫 딸 정명공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1606년 5월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영창대군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적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순간 광해군의 입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조정은 두 파로 갈라졌습니다. 영의정 유영경을 중심으로 한 소북파는 영창대군을 지지했습니다. 반면 정인홍과 이이첨을 중심으로 한 대북파는 광해군을 옹호했습니다. 적자냐 능력이냐? 두 가지 정당성이 충돌했습니다. 선조는 망설였습니다. 적자인 영창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창대군은 너무 어렸습니다. 겨우 3살이었으니까요. 과연 섭정체제가 가능할까요? 혼란이 일어나지는 않을까요? 1608년 2월 1일 선조가 위독해졌습니다. 유영경은 선조의 교지를 자신의 집에 숨겼습니다. 광해군에게 왕위를 넘기라는 교지였는데 말입니다. 그는 끝까지 영창대군을 추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임모광후가 한글 교서를 내렸습니다. 광해군의 즉위를 승인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3살짜리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봤자 혼란만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광해군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명나라는 그의 세자 책봉조차 오랫동안 거부했었습니다. 서자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적자 영창대군이 살아있는 한 그의 왕권은 언제나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1608년 2월 2일 광해군이 즉위했습니다. 그는 이제 조선의 15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불안이 앞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해군의 눈앞에는 3살배기 이복 동생 영창대군이 있었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그 아이는 치명적인 존재였습니다.
정비 임모광후의 소생. 조선의 유일한 적자. 이것은 광해군에게 영원한 위협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즉위 직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609년 4월 29일 첫 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친형 임해군이었습니다. 임해군은 난폭하고 방탕했지만 그래도 형제였습니다. 광해군은 그를 영모죄로 몰아 강화도 교동에 유배시킨 뒤 죽였습니다. 과연 정말 영모였을까요? 아니면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씨앗을 제거하려는 계획이었을까요? 그 다음 타깃은 소북파였습니다. 유영경은 이미 자결 명령을 받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소북의 뿌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광해군과 대북파에게 소북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창대군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1613년 1월 사건의 발단이 터졌습니다. 강원도 소양강 근처에서 서울 출신 7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박응서, 서양갑, 심우영, 박치인, 이경준, 김평손, 박치애. 이들은 문경세제에서 은상을 살해한 강도범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북파의 실세 이이첨이 이들에게 눈독을 들였습니다. 왜였을까요? 이이첨은 박응서를 고문했습니다. 목숨을 살려주겠다.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자백하라. 박응서는 무서웠습니다. 그는 거짓 자백서에 서명했습니다. 김제남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습니다. 완벽한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양갑의 어머니도 끌려왔습니다. 80세가 넘은 노파였습니다. 그녀는 고문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김제남이 대비께서 수렴 청정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또 다른 거짓 자백이었습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이 쌓여갔습니다. 개추곡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제남은 5월 30일 체포되었습니다. 임모광후의 아버지이자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연흥부원군이자 영돌령 부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모의 주모자가 되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했는가? 김제남은 부인했습니다. 그런 적 없소. 하지만 누가 믿었을까요? 대북파가 장악한 조정에서 그의 항변은 무의미했습니다. 김제남의 세 아들도 잡혀왔습니다. 김내, 김규, 김선. 사위 심정세도 체포되었습니다. 연안 김씨 가문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임모광후의 어머니 노씨도 자택에 감금되었습니다. 가족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6월 1일 김제남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서소문박 자택에서 그는 죽었습니다. 62세였습니다. 그의 세 아들도 곧 처형되었습니다. 사위도 죽었습니다. 연안 김씨는 멸문의 화를 당했습니다. 궁궐 안에서 임모광후는 절규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광해군은 냉정했습니다. 대비의 간청도 소용없었습니다. 왕권 앞에서 가족의 정도 무너졌습니다. 영창대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8세의 어린 대군은 궁궐 밖 민가에 구금되었습니다. 서인으로 강등된 채였습니다. 왕자에서 죄인이 되는데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조정에서는 구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항복, 이덕형, 이원익이 상소했습니다. 대군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곽재우도 나섰습니다. 형제지간의 의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허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대북파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영모에 연루된 자를 살려둘 수 없습니다. 이이첨의 목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정인홍도 가세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은 고민했습니다. 진짜로 동생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살려둘 것인가? 살려두면 언젠가 영모의 중심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이면 패륜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13년 8월 2일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교동이 아닌 강화였습니다. 더 멀리, 더 외딴 곳으로. 8세 아이가 홀로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볼 수 없었습니다. 임모광후는 아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강화부사 정왕이 영창대군을 맡았습니다. 그는 대북파 인물이었습니다. 이이첨의 신복이었습니다. 과연 그가 대군을 안전하게 지킬까요? 아니면 다른 명령을 받았을까요?
비극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궁궐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꿈틀거렸습니다. 영창대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대북파의 칼끝은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했습니다. 바로 임모광후 자신이었습니다. 강화도 유배지에서 영창대군의 나날은 지옥이었습니다. 1613년 8월부터 1614년 2월까지 그 짧은 6개월. 8세 아이에게는 영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강화부사 정황은 매일 보고했습니다. 대군은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는 진실이었을까요? 1614년 1월 조정에서는 영창대군 처벌 논의가 또다시 불붙었습니다. 대북파는 집요했습니다. 역적의 씨를 남겨둘 수 없습니다. 이이첨이 외쳤습니다. 정인홍이 가세했습니다. 형제의 정보다 나라가 먼저입니다. 과연 그들은 정말 나라를 걱정했을까요? 광해군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비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죽이라고도 살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승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거부였을까요? 이이첨은 광해군의 침묵을 읽었습니다. 아니, 읽고 싶은 대로 읽었습니다. 그는 밀지를 썼습니다. 강화부사 정황에게 보내는 비밀 명령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사는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일어난 일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1614년 2월 10일. 그날 강화도는 추웠습니다. 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영창대군이 갇힌 방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황이 명령했습니다. 온돌에 불을 지펴라. 아주 세게. 불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방바닥이 달아올랐습니다. 영창대군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뜨거워요. 살려주세요. 창살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황이 온돌을 뜨겁게 달구어 증살했다. 증살. 찌는 듯한 더위로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조실록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별장 이정표가 음식에 잿물을 넣어 독살했다. 도대체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어쩌면 둘 다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독을 먹였고 죽지 않자 온돌을 달궜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온돌로 고문하다가 마지막에 독을 먹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9세도 되지 않은 아이가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영창대군의 마지막 순간은 어땠을까요? 그는 어머니를 불렀을까요? 엄마. 아니면 형을 원망했을까요? 형님, 왜 저를 죽이십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그의 비명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정황은 보고했습니다. 대군이 병으로 승하했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광해군은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무슨 표정이었을까요? 안도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궁궐에서 임모광후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들의 죽음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소식이 들렸습니다. 대군 아기께서. 임모광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비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정명공주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11세였던 공주도 울었습니다. 동생이. 궁궐은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궁 밖에서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서궁은 이미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영창대군의 시신은 경기도 광주군 남한산성 아래에 묻혔습니다. 초라한 무덤이었습니다. 왕자의 예우는 없었습니다. 역적의 시신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의였을까요?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감히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요? 대북파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퍼졌습니다. 두려움이 조정을 지배했습니다. 이항복은 통탄했습니다. 이원익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곽재우는 벼슬을 버리고 낙향했습니다. 이런 조정에서 어찌 일하겠는가? 허균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영창대군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대북파의 다음 타깃은 명확했습니다.
임모광후였습니다. 대비를 제거해야 광해군의 왕권이 안전하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1617년 대북판은 움직였습니다. 대비께서 광해군을 저주했습니다. 황당한 고변이었습니다. 서궁에서 무당을 불러 구슬했습니다. 누가 믿을까요? 그런데 대북판은 진지했습니다.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무당을 신문했습니다. 고문을 가했습니다. 대비가 시켰다고 말하라. 무당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거짓 자백이 또 나왔습니다. 개추곡사의 판박이었습니다. 1618년 1월 30일 충격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임모광후 폐위, 대비 호칭 삭제, 서궁으로만 부르라, 궁궐담을 높이 쌓아라, 무사를 배치해 감시하라.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궁, 그곳은 이제 감옥이었습니다. 임모광후는 왕비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대비에서 유폐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나이 35세. 한창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딸 정명공주만이 곁에 있었습니다. 15세 공주는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둘만의 세상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축일기는 그 참상을 기록합니다. 당시 임모광후를 모시던 궁녀가 쓴 일기입니다. 썩은 음식을 주었다. 오물이 쌓여도 치우지 않았다. 겨울에도 땔감을 주지 않았다. 이것이 과장일까요? 그런데 여러 기록이 비슷한 증언을 합니다. 서궁의 담은 높아졌습니다.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임모광후는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북판은 만족했습니다. 이이첨은 웃었습니다. 정인홍은 자신의 의리를 자랑했습니다. 광해군은 안심했을까요? 아니면 불안했을까요? 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있었습니다. 서궁에 유폐된 임모광후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한 광해군의 정당성은 흔들렸습니다. 백성들은 속삭였습니다. 패모살제.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인 왕. 그 소문은 퍼져나갔습니다. 조선의 운명은 이제 어디로 향할까요? 광해군의 15년 통치는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변화가 올까요? 서궁에 갇힌 임모광후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역사가 자신을 구원할 날을. 1618년 2월 4일 서궁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임모광후는 그날부터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5년. 그녀는 5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어떤 나날이었을까요? 담은 높았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습기가 찼습니다. 겨울은 추웠고 여름은 더웠습니다. 음식은 형편없었습니다. 때로는 며칠씩 굶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대비의 삶이었습니다. 정명공주가 곁을 지켰습니다. 공주는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견디십시오, 마마. 하지만 공주 자신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5세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습니다. 궁녀들도 떠났습니다. 대부분 쫓겨났습니다. 몇 명만 남았습니다. 그들마저 감시받았습니다. 말 한마디 조심해야 했습니다. 서궁은 감옥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임모광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소식이 끊겼습니다.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았습니다. 광해군은 정치를 했습니다. 궁궐을 지었습니다. 경덕궁, 인경궁. 백성들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세금이 올랐습니다. 부역이 늘었습니다. 원망이 쌓였습니다. 대북판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이첨이 득세했습니다. 정인홍도 세력을 떨쳤습니다. 반대하는 자는 숙청당했습니다. 공포 정치였습니다. 하지만 불만도 커졌습니다. 서인들은 분노했습니다. 남인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소북은 이미 몰락했습니다. 광해군의 지지 기반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1623년 3월 12일 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인조 반정. 서인 세력이 움직였습니다. 능양군 이종이 군사를 이끌었습니다. 김유, 이귀, 최명길. 그들이 함께했습니다. 창덕궁이 포위되었습니다. 광해군은 놀랐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왕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15년 통치가 하룻밤에 무너졌습니다. 3월 13일 새벽. 반정군은 서궁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비마마. 임모광후는 의심했습니다. 또 다른 함정일까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능양군이 직접 왔습니다. 대비마마 반정이 성공했습니다. 임모광후는 믿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속고 살았습니다. 이번에도 속임수일까요? 광해군을 폐위했습니다. 신이 왕위를 이으려 합니다. 옥새를 주십시오. 임모광후는 침묵했습니다. 옥새? 왜 내가 줘야 하는가? 증거를 보여라. 능양군은 광해군을 끌고 왔습니다. 폐위된 왕.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임모광후는 그제야 믿었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5년의 악몽이. 하지만 쉽게 옥새를 주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을 어찌할 것인가? 능양군이 답했습니다. 처벌하겠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하라. 임모광후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광해군을 엄하게 처벌할 것, 대북파를 모두 제거할 것, 영창대군의 명예를 회복할 것. 능양군은 약속했습니다. 모두 하겠다고. 그제야 임모광후가 옥새를 내주었습니다. 능양군은 인조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16대 왕. 하지만 즉위식 장소가 특이했습니다. 창덕궁이 아니었습니다. 서궁이었습니다. 왜 서궁에서 즉위했을까요? 임모광후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금당한 이곳에서 새 왕이 즉위해야 한다. 내 고통을 잊지 말라. 이것이 그녀의 뜻이었습니다. 3월 14일 서궁에서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정궁이 아닌 서궁에서의 즉위. 임모광후의 권위가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줍니다. 광해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그가 동생을 보냈던 바로 그곳. 역사는 돌고 돌았습니다. 이이첨은 처형되었습니다. 정인홍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북파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 숙청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의 묘는 복구되었습니다. 왕자의 예우를 되찾았습니다. 김제남의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역적에서 충신으로 역사가 다시 쓰였습니다. 임모광후는 대왕 대비가 되었습니다. 서궁에서 나왔습니다. 햇빛을 보았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그녀는 울었을까요? 웃었을까요? 기록은 침묵합니다. 정명공주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공주는 20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청춘을 서궁에서 보냈습니다. 그 상처는 평생 남았습니다. 인조는 임모광후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그녀의 고통으로 왕위를 얻었으니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존경했을까요? 임모광후는 9년을 더 살았습니다. 1632년 6월 28일 49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선조와 의인왕후가 묻힌 몽릉에 함께 안장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누웠습니다. 광해군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623년 3월 14일 그는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바로 그 강화도. 9년 전 영창대군을 죽인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역사의 잔혹한 아이러니였습니다. 유배지에서 광해군은 더 큰 비극을 맞았습니다. 1623년 5월 아들 폐세자가 탈출을 시도하다 발각되었습니다. 인조는 자진을 명했습니다. 며느리 폐세자빈도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10월에는 부인 유씨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1637년 병자호란 이후 광해군은 제주도로 옮겨졌습니다. 가장 먼 유배지였습니다. 그곳에서 4년을 더 살았습니다. 1641년 7월 1일 67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배 생활 19년이었습니다. 왕에서 유배인으로
그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이이첨은 처형되었습니다. 정인홍도 죽었습니다. 대북판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개추곡사를 주도했던 자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임모광후는 대왕 대비가 되었습니다. 서궁에서 나와 창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5년의 유폐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1632년 6월 28일 4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해군보다 9년이나 먼저였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정명공주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20세가 된 공주는 청춘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 상처는 평생 남았습니다. 과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영창대군의 묘는 복구되었습니다. 역적에서 왕자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예회복이 그 참혹한 죽음을 지울 수 있었을까요? 인조반정은 조선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인조는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벌였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내세웠습니다. 숙명배금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1627년 정묘호란이 터졌습니다. 1636년에는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인조는 남한 산성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00우고두레였습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옳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인조의 의리외교가 맞았을까요? 역사는 복잡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서인들은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반정 공신들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남인은 배제되었습니다. 대북은 아예 몰살당했습니다. 당쟁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어느 당파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임모광후가 세상을 떠난 뒤 인조는 변했습니다. 정명공주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주의 남편 홍주원을 경계했습니다. 공주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반정의 명분이었던 그녀마저 불행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2차례의 호란으로 수십만 명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전쟁의 참화는 광해군 때보다 더 심했습니다. 백성들은 속삭였습니다. 차라리 광해군 때가 나았다. 과연 인조 반정은 정의로운 일이었을까요? 영창대군의 죽음은 200년 뒤에도 회자되었습니다. 정조는 영조에게 물었습니다. 광해군이 정말 폭군이었습니까? 영조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백성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뒤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계모를 가두었습니다. 권력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원래 그랬던 것일까요? 둘째, 명분과 현실은 다릅니다. 인조 반정은 정의를 내세웠습니다. 폐모살제를 바로잡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2차례의 호란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더 커졌습니다. 명분이 옳다고 해서 결과도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셋째, 외교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비난받았습니다. 의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를 제대로 본 것은 광해군이었습니다. 명나라는 무너지고 청나라가 떠올랐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넷째, 무고한 자의 희생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영창대군은 겨우 8세였습니다. 임모광후는 아들을 잃고 5년을 유폐당했습니다. 그 고통은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광해군은 결국 폐위되었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광해군은 폭군일까요? 개혁군주일까요? 인조 반정은 정의일까요? 쿠데타일까요? 400년이 지난 지금도 논쟁이 계속됩니다. 역사를 한 가지 색으로만 볼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권력의 본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명분과 현실의 균형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고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해군과 인조 누가 더 옳았을까요?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